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안티프레질과 얀센의 부등식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티프레질은 2012년에 출간된 나심 니콜라스 탈렙의 책 이름이기도 한데요. 그 사람은 1960년에 레바논에서 태어나서 월가의 파생상품 트레이더로 일하다가 2006년에 철학 에세이스트로 전향한 사람이죠. 가장 유명한 작품은 예측 불가능한 드문 사건을 다룬 검은 백조입니다. 이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 나오는 그 주요 메시지들은 책 자체는 상당히 두껍습니다만 단순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측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측이 틀리니까. 오랜 시간을 견디고 살아남은 것이 아니면 믿지 말아라.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은 위험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다려라.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어떻습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그냥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어디 나무 밑에서 앉아서 오래된 옛날 고전 책들이나 읽고 있으면 하늘에서 감이 떨어져서 입에 들어올 테니 그냥 놀아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말이 돼? 이런 게 통해? 우리 열심히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나심 탈렙은 아주 긴 책을 썼고요. 또 안티프레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 안티프레질이 뭘까요? 안티프레질이라는 것을 말로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얀센 부등식이 보여주듯이 하나의 변수는 그 변수의 변화에 따른 손실과 이득이 비대칭적이다. 따라서 무작위성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이런 성질을 가진 시스템은 계속해서 이득을 보는데 이런 것을 안티프레질이라고 한다. 이 반대는 프레질이다. 일단 굉장히 어렵죠, 말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이 말을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는 극단적으로 단순한 경우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우리가 도박을 하는 겁니다. 도박을 해서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 나오면 100원을 받고 뒷면이 나오면 10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도박은 비대칭적이잖아요. 손실은 10원인데 이득은 100원이에요. 그러면 바보가 아니라면 이런 도박은 도박이지만 하면 할수록 돈을 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물론 아주 재수가 없으면 이런 도박도 계속 동전을 던졌는데 계속 뒷면만 나와서 계속 10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도박이라면 계속 하고 있으면 100원이 더 많이 나와서 돈을 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안티프레질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죠. 그래서 앞에서 한 얘기를 좀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정답을 맞추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동전을 던지면 앞면이 나오는지 뒷면이 나오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무작위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앞면과 뒷면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프레질한 도박은 하지 말고 안티프레질한 도박은 계속하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죠.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허무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세상에 이런 도박이 어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나심 탈렙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들으면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뒤에도 약간 설명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분포와 확률에는 둔감하고 그냥 평균에만 민감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안티프레질의 예를
아주 간단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조금 더 본격적으로 복잡한 경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봅시다. 앞에서 얀센 분응식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건 원래 기술적인 거라서 못 알아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얀센 분응식을 그러나 뭔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걸 알면은 조금 수학이니까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더 알 수 있겠죠. 몰라도 앞에 그 동전 던지기 도박으로 이해를 해도 뭐 크게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얀센 부등식을 그래서 잠깐 설명해 보면요. 얀센 부등식이라는 것은 원래 볼록한 함수, 오목한 함수 이렇게 곡선의 함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 부등식의 의미는 어떤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라는 건 이제 그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죠. 주사위 숫자나 그 동전의 뭐 앞면 뒷면처럼 숫자가 있고 그거에 이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있으면 x의 함수인 fx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값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x의 평균을 내고 그것을 함수에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는 fx의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x의 평균 값을 함수에 집어넣은 것과 함수 값의 평균을 비교해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는 함수가 오목하면 그 부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얀센 부등식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런데 이 얀센 부등식이 어떤 때 성립하는가? 자, 이 얘기를 한번 조금 더 말로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자꾸 평균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평균에서 어떤 결론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올해 실업률이 얼마다 라던가 우리나라의 평균 임금이 얼마다라던가 혹은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칼로리량이 얼마다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가계 부채율이 얼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을 먹는데 3일치의 밥을 하루에 먹고 이틀 동안 굶는 거하고 매일 같은 양을 먹는 것은 건강에 같은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3일치 먹을 밥을 하루에 먹고 이틀 동안 단식하는 거하고 매일매일 같은 양을 먹는 게 건강에 같은 영향을 줄까 하는 것이죠. 물론 건강에 같은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이게 바로 얀센 부등식에서 말하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밥과 건강의 그러니까 칼로리와 건강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는 평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평균만. 평균적으로 이 정도의 칼로리를 섭취하면 건강이 이렇다라고만 하지 밥을 꾸준히 같은 양을 먹는 게 좋은지 혹은 이따금씩 간헐적 단식을 해야 몸에 좋은지 이런 부분은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제를 얘기하거나 어떤 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도 우리는 큰 숫자에 잘 속아서 그것이 평균에 불과하고 우리가 얀센 부등식에 따르면 나타나는 결과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종종 어떤 우리 사회의 범죄율 같은 걸 따질 때요. 그랬을 때 사실 심각한 범죄는 전체 인구의 아주 적은 사람들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할 때 어떤 교육 수준과 범죄율을 비교한다던가 뭐 아니면 그 소득 수준과 범죄율을 비교한다고 할 때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득 수준도 평균이고 근데 소득이 범죄를 만들어낼 때 평균을 내고 그 다음에 그게 범죄에다가 연관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반대로 해야 될까요? 나심 탈렙이 거듭거듭해서 지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심지어 경제학자를 포함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측, 이해 이런 것들이 다 엉터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프레질에 나오는 그 조언을 보면 여러 가지 조언들이 나오지만 그 핵심적 조언 중에 하나는 예측에 기반해서 행동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틀릴 거라는 것에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하니까 다음 주에 금값이 오를 것입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은 뭔가 여러 가지를 예측하고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이 틀릴 거라는 거에 걸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종국에는 틀릴 가능성이 더 높아서 틀릴 거에 걸면 오히려 돈을 번다는 거죠. 나심은 이 책 전체에 걸쳐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하는데요. 이 세상엔 아주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 뭐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그런데 그런 성공에 대한 이론들은 대부분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걸 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가볍게 단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살지 않는 것이 바로 그 프레질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삶은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인위적으로 복잡하게 기기묘묘하게 살면 살수록 처음에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나중에는 예측지 못한 어떤 일이 벌어져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부동산 투자라던가 주식, 교육, 과학 투자, 건강, 개인적 미래 모든 것에 적용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도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서 최적의 어떤 교육 환경을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일단 프레지라는 것, 다시 말해서 최악의 위험을 주는 것을 제거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좋은 교육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라는 거죠. 자기가 자꾸 좋은 교육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최악을 제거해 놓고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이나 연구원들을 이렇게 도움을 줘서 어떤 나라의 과학을 발전시키겠다는 과학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때도 누가 제일 좋은 어떤 결과를 낼 것이냐 이거를 잘 생각해서 그런 학생을 뽑고 그런 연구원을 서포트 하려고 하지 말고 최악의 상황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기회를 준 다음에. 물론 지금 방금 든 두 가지 예는 정확히 말하면 그 안티 프레질에 나오는 그 나심이 말한 예는 아닙니다. 제가 나심 책을 읽고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예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뭐 나무 밑에 앉아서 입 벌리고 기다리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단순히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듣다 보면 사실은 이게 나심 탈렙의 얘기기도 한데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그 한국 사람은요. 왜냐하면 이 나심의 사상은 어떤 의미에서 현대판 노장 사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노장에서 말하는 것. 이런 것이 보면 뭐 이런 거죠. 우리는 일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려다가 일을 망치는 경향이 있다. 이거 다 노자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무위자연. 그래서 이런 그 나심의 사상은 어떤 노자의 사상과도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면이 있고요. 그러나 이런 나심의 사상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나심이 말하는 것은 반드시 예측이 필요 없으니까 지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소극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프레질한, 다시 말해서 아주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첫째로. 둘째로는 그리고 나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말하자면 복권 당첨을 하게 되려면 복권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작위성에 우리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좋은 도박을 알아도 그 도박을 해야 돈을 버는 것이지 안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출간하면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러나 책을 출간하지 않으면 분명히 책은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심이 말하는 것은 그냥 소극적인 것만은 아니고 지식을 알아야 나를 어떤 무작위성에 노출시킬 수 있고요. 위험을 무릅써야 나를 무작위성에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극적인 면도 있어요. 다만
그런 것을 할 때 프레질과 안티 프레질의 측면에서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조절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에 무작위성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 말하자면 좋은 도박과 나쁜 도박 중에서 나쁜 도박은 제거하고 좋은 도박을 하면서 살라는 것이 나심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나심 탈렙의 안티 프레질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